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사문학의 이해 창작 11번째 시간으로 어, 서술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하기.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서술자라는 게 있죠. 서술자. 서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서사문학에서는 이 서술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은 거기 23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서사문학은 서술이라는 소통행위의 문자적 표현이고 서술하기, 이야기하기에는 소통의 주체, 소통 매체와 소통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소통의 주체를 바로 서술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바로 이제 뭡니까? 서술자는 이런 소통을 하는 그런 하나의 주체가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자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서술자는 존재하긴 한데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죠. 236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서술자는 존재하긴 하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존재자로서 서사 텍스트를 이룬 요소가 되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은 못한 존재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자의 선택이 나옵니다. 서술자의 선택. 237쪽을 보시면 서술자의 선택이 나와요. 자,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237쪽에 이제 보시면 거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의 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스필이나 르포 같은 비허구적 서사 텍스트에서는 글 중에 나를 지칭한 사람이 등장하면 나는 작가 자신이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나를 자칭하는 자가 나오면 반드시 작가가 아닌 서술자죠. 서술자. 일종의 나레이터죠. 그래서 예전에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설을 이야기로 꾸며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게 이제 성우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우가 이야기꾼이라면 프로그램 전체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연출가죠. 프로듀서죠. 연출가가 작가라면 당연히 성우는 서술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서술자를 1인칭으로 할 것이냐 3인칭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소설에서 중요한 게 액자 소설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는 이제 프레임 나블이라고 하는데 소설 속의 소설죠. 소설의 안쪽의 이야기와 소설의 바깥쪽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바깥쪽의 이야기를 외화라고 그래요. 자, 안쪽의 이야기를 내화라고 합니다. 안내자를 써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액자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 이 액자 소설은 소설의 허구가 아닌 것으로 꾸미는 장치죠. 이 소설의 허구가 아닌 것으로 꾸미는 장치. 자, 이게 바로 이제 액자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술자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면 그 밑에 나오죠. 3번에 이 서술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서술자에게 인격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338쪽에 박스에 보면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해요. 어떤 서술자를 만들려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자, 그 다음에는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지각 능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이죠, 의식. 이런 것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저서인 스탄젤. 자, 스탄젤의 소설의 이론에서 이제 이야기가 됐다고 나오죠. 이 스탄젤은 거기 239쪽을 보십시오. 거기 첫째 줄에 서술자가 존재하는 것이 허구적 서사물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허구적인
서사물. 이것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중개성 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중개성 주기. 중개성 주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작가가 작품의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작품의 주제를 구체화시켜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개성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자, 거기 그 239쪽의 박스에서 2단락 내려가면 중개성이라는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저기 중개성 내묻혀 놓으세요. 이 중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독자들이 알게 되도록 가운데에서 매개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중개성이에요. 중개한다는 거죠. 중개. 중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술자는 사람처럼 꾸며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의식화라는 게 또 있어요. 의식화. 239쪽. 이거는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서술자가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의식, consciousness. 이런 그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과 시점에 대해서 보면 241쪽입니다. 서술과 시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는 이제 시점이 나오죠. 우리가 시점은 이제 241쪽에 보면 그 시점은 point of view 첫째 줄에 쓰기도 하지만요. 그냥 이걸 뷰 포인트라고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죠. 이게 다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눈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건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런 위치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241쪽의 마지막 단락이 또 보면 우스펜스키가 나오죠. 자, 소설 구성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시점의 구성력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영화나 만화는 물론이고 미술, 조각, 편집물에도 있다. 시점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자, 242쪽입니다. 자, 우스펜스키가 시점이 다음과 같은 국면으로 나타난다. 거기 밑줄 좀 치세요. 242쪽에 첫째 줄, 둘째 줄. 시점이 여러 가지 국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1번이 뭡니까? 관념적인 국면. 2번은 화법적 국면. 3번은 시공간적 국면. 4번은 심리적 국면.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적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관점. 그래서 사물이나 상황을 관념, 세계관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화법적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명법이라는 거예요. 명명법. 그러니까 그런 일반 합법이나 서관체 등에서 상대방이나 인물을 호칭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의 나폴에서 나폴레옹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황제, 프랑스 촌놈 등으로 그에 대한 명칭이 달라져요. 어떻게 부르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시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그 서술자와 인물의 위치, 작가 인물의 위치에 관한 그런 그 동일성과 비동일성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차원은 묘사,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시점이 다양하게 의미가 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점과 지각이라는 게 343쪽을 보시면 나와요. 자, 343쪽입니다. 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나오고 지각이라는 것은 이제 시점을 보는 거, 뭔가를 알고 깨닫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거기 그 시점과 초점화가 244쪽에 나오죠. 시점과 초점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시점은 인물의 시점은 외부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외부 시점은 이야기 중심 사건이나 중심 인물의 밖에서 사건이나 인물의 행위, 심리를 지각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을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전지적 시점이라는 게 있죠. 이 전지적 시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시점은 이야기의 중심 사건 안에서 중심적인 작중 인물이나 이야기 내에 들어있는 서술자가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물 화자 시점 또는 극화된 화자 시점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인물 화자 시점. 그 다음에 극화된 화자 시점. 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245쪽으로 이제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나오죠. 주요섭. 자, 여기에 이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보시면 여기에 뭡니까? 이 1인칭이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1인칭으로 나오는 아이가 오키죠, 오키. 오키는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그래서 이 6살 된 오키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보는 거죠. 어른들의 세계. 그래서 이건 당연히 뭐예요? 1인칭이면서 주인공이 아니죠?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그 내용이 이쪽 그 박스를 보시면 그게 이제 그런 오키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이 지금 16살밖에 안 되었지만 하여튼 어머니가 풍금을 타시는 것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 풍금을 잘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어머니는 내가 곁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냥 까딱 아니하고 앉아서 풍금을 탔습니다. 조금 있더니 어머니는 풍금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곱고 노래도 훨씬 더 잘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어머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도 은시를 타고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 그에 따라 풍금에 가는 소리도 바르르 떠는 듯 했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서술자인 오키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6쪽으로 가보세요. 246쪽에 보면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이 나와요. 자, 246쪽입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밀꽃 필무렵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뒤에 보시면 박스에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헷갔고 방울소리가 반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다리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3인칭이면서 전지자 시점이죠. 그 인물의 속속들을 아는 거니까. 이 왼손잡이를 통해서 지금 그 왼손에 있다는 걸 통해서 뭐를 암시하는 거죠? 부자 관계를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작품의 마지막 대목이라고 나오죠. 3인칭 전지자 서술. 그 밑에 밑줄 치세요. 작품의 내부 세계에 등장하지 않은 외부의 서술자가 모든 것을 지각해서 중계하고 있으므로 외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 채찍이 왼손에 있었다고 할 때 채찍이 왼손에 잡혀 있음을 주목하는 것은 허생원의 눈이죠. 걸음도 뭐 이렇게 그 청청하게 울렸고요. 이것도 허생원의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서술자의 느낌이 아니라 허생원이라는 내부 시점에 의해서 지각된 결과죠. 그렇죠. 동의와의 만남으로 인해 심리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필요하거나
국면이 필요할 때 이런 그 시점과 서술의 괴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는 이제 이게 3인칭 전지차 시점이고 외부 시점이지만 외부 시점 속에 어떤 내부 시점이 플러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1인칭 서술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1인칭 서술 상황. 자, 거기를 이제 보시면 1인칭 서술 상황이죠. 1인칭 서술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1인칭은 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248쪽의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끝에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기 쉽고 인물의 이념이나 관념 세계를 표출하는데 쉽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에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1인칭의 또 특징이죠. 자, 1인칭 서술자의 한계는 249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1인칭이랑 나의 지각 범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1인칭의 단점 중에 하나가 주관에 빠진다. 주관적인 거. 자, 249쪽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둘째 줄에. 그래서 나의 지각이나 생각에 의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다 보면 서술자의 관점이 독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자, 서술적 나와 체험적 나. 249쪽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1인칭 서술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와 작가를 혼동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겪은 체험을 이제 전달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250쪽을 보시면 1인칭 서술 상황에서 작가와 서술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듯이 서술자와 등장인물 역시 동일 인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 1인칭 내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내가 이 글을 쓴 작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50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1인칭 서술 상황에 있어서 서술하는 자로서 나와 경험하는 자로서 나는 구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자, 최소의 탈출기가 나오죠. 박스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이때 내 머리를 몹시 때렸다. 이때 나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 하는 말이 거짓말로 생각되었다. 그 말을 지상의 격언으로 굳게 믿어온 나는 그 말에 도리어 일종의 의심을 품게 되었고 나중은 부인까지 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탈출기죠. 최서혜의 체험문학의 대표작인 그래서 두 개의 시간부사 이때와 나중이 나오는 거죠. 이때는 이때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한 사람은 간도에서 가족과 함께 고생하던 주인공이었다. 자, 250쪽의 박스 밑에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주인공 나와 그 다음 문장에서 나중은 부인까지 하게 된 나는 다른 존재다. 둘 다 나이지만 실제적으로 둘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개의 나가 뭐냐? 두 번째 줄 나오죠. 간도 체험을 뼈저리게 겪는 나. 자, 둘째 줄에 여기다 밑줄 치고 1번이라고 쓰세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경험을 편지에 쓰고 있는 나. 이게 2번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인 나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사건을 겪는 체험자이므로 사건 당시 즉 과거에 존재하던 인물이고 과거의 경험을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나는 서술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술자는 체험적인 나보다도 어때요? 훨씬 더 반성적인 존재죠. 251쪽에 다섯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단락. 그래서 훨씬 더 반성, 나를 돌아본다는 거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면화 252쪽입니다. 이 내면화라는 것은 이제 그 안을 살펴본다는 거죠. 내면화 이런 건데 자 신경숙의 딸기밭이라는 작품을 보면 자 그 남자의 전화를 받고 하루가 지난 지금 나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현실 속에서 그 남자와 멀어진 후부터 외려 나의 내부에 차오르기 시작한 그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23살 적의 나의 욕망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한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누군가를 지금껏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왔죠. 이게 이제 딸기밭이라는 작품인데 자 서술자는 그 남자의 전화를 받고 하루가 지난 지금 그 남자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라고 표현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라고 적어보라.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이다. 그렇죠? 지금이라는 것은 현재형이잖아요. 지금은 현재인데 하고 싶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하면 지금 뭐 라면을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싶어졌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젖이라는 것은 그 시간 간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나가 둘로 구분이 된다. 그 남자의 전화를 받았고 남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던 등장인물인 나가 있고요. 그 남자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술의 내면화.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존재적인 문제. 존재적인 문제의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253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와 같이 1인칭 서술자의 상황에서는 체험적 나와 서술적 나의 시간적 거리에 의해서 서술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경험했던 나, 그 경험했던 것을 글로 쓰는 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쭉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3쪽에 그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면 인물의 내면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서술의 내면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서술의 내면화는 지금 썼죠. 존재적 문제를 성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254쪽에 이제 보면 두 번째 줄에 현대인의 삶이 복잡해지고 개인의 내면적 세계가 중요해지면서 이 내면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는 내적 독백이고 또 하나는 의식의 흐름이다. 자, 254쪽에 네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하나는 내적 독백 1번, 의식의 흐름 2번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서술적 나와 체험적 나의 시간적 거리를 근접시키면서 나타난다. 둘 다 서술자의 개입이 거의 없이 바로 인물의 생각이나 의식을 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의 원격 효과라고 나왔죠. 원격 효과. 그러니까 원격이라는 건 좀 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1인칭 그 서술 상황에서 254쪽입니다.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의 거리가 가까우면 서술자의 기능이 감지되지 않고요. 서술자가 인물에 파묻히기 쉽기 때문이죠. 가까워 버립니다. 반대로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나의 거리가 멀수록 서술자의 위치나 생각이 중요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임진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임진록은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많은 분량의 사건들을 역사 기술자가 편집하여 기술하듯이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1인칭 서술자가 수행하면 1인칭 편집자적 서술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탄젤은 걸리버 여행기가 나옵니다. 걸리버 여행기라고 유명한 작품 있죠. 걸리버 여행기. 이런 작품 있죠. 그래서 이제 1인칭 편집자적 서술자가 되려면 나는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서술자는 자신의 체험보다 자신과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을 이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거죠. 이 걸리버 여행기의 경우에는 서술자의 체험이 많이 개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편집자적 서술자는 아니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255쪽에 보면 이 서술자와 체험자의 거리가 비교적 먼 형태는 목격자로서의 나인 서술자다. 그래서 자기가 목격하고 관찰한 것을 이제 글로 쓰는 거죠. 자, 거기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판잣집 용마를 비슷한 길다란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며 떠내려가자 조금 떨어진 산신바위 짬에서 벼랑간 쬐깐 쪽배 하나가 손살같이 나타나더니 기어코 그놈에게 달라붙어서 한참 파도와 싸우며 흐르다가 마침내 저 아래쪽
기슭에 용케 밀어다 붙였다. 박수를 치기까지는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기만 했다. 용감하다기보다 차라리 처참한 광경이었다. 나는 거기서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아오지 못한 절박한 생활을 읽었다. 한 표의 값어치로서가 아니라 다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모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는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침으로써만 오히려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산 증거 같기도 했다. 이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나자 소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연재해과 투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서술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해 지역을 중심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교사인 서술자. 그렇죠? 그래서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의식을 이제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주된 태도는 뭐냐? 그 밑에 나오죠.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멀리서 떨어져서. 그래서 주인공 갈바스의 영감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남으로부터 전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자가 사건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지각의 시점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중심을 이루는 현장이나 중심의 인물의 내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에 의해서 목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6쪽으로 가보면요. 256쪽. 256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주인공을 비롯해서 작품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의식을 표출하지 않는다.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라기보다는 못한다. 그들을 대신해서 서술자가 다 표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자가 관점이나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모래톱 이야기의 경우에는 1인칭 서술 상황 중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의 거리가 멀다. 이런 유형 서술자가 남의 이야기를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전하는 형식이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서술적 거리의 중간 형태. 자, 이게 이제 중간 형태인데 마지막 줄 보세요. 256쪽. 서술자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자기가 판단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257쪽입니다. 서술자나 주인공이 내면적 움직임으로 드러내게 된다. 즉 등장인물의 심리나 내면에 비추어 반영한다. 자, 이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또 나왔죠. 자,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나를 방 안에 가두어 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빨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런 때에는 어머니가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퍼뜩 정신을 차려서 쫓아와 나를 붙들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어머니는 골을 안이 내시고 이리 와서 머리 빗고 하고 그러다가 머리를 다시 곱게 따주시죠. 머리를 곱게 닦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 대로 하고 가문 아저씨가 송보지 않니? 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머리를 다 따주시고는 응 저고리가 이게 무엇야? 하시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죠. 그래서 서술자는 어머니의 내면 안으로 파고들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또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도 아니죠. 어머니의 내면 상태를 바로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독자들에게 어머니의 심리 상황이 어떤지를 암시적인 방법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런 그 서술적 거리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서술하기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강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